보지 못한 폭포, 소단원 학습 목표, 교술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잠깐 교술의 갈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술 문학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어떤 사실이나 객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 교훈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교술의 갈래에 속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교술의 갈래에 속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수필이 일단 있을 거고, 또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하는 비평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일기라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 그리고 뭐 기행문, 이런 종류를 우리가 교술의 갈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교술의 문학, 헷갈리면 수필을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은 구성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가 있는 구조임을 알고 문학활동을 한번 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제 수행평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필을 배우면서 꼭 수필을 다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그런 수행평가도 배우면서 연결해서 나올 수행평가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이 보지 못한 폭포는 김창협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이야. 근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정도에 써졌던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 수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고전 수필은 보통 한자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써졌던 수필이 고전 수필이다. 자, 어쨌든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 경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 깨달음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야. 이건 현대 수필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글보다도 글쓴이에 뭐가 잘 드러날까? 글쓴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겠지. 그리고 개성이 잘 드러나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고전 수필에서 말하는 이, 즉 서술자는 누가 되겠어? 글쓴이 자신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소설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소설은 이 서술자가 허구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교술 문학과 이게 소설하고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니야. 뭐야? 둘 다 독자들에게 뭘 주죠? 감동과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둘 다 같다. 소설하고 이 수필, 즉 교술 문학과 둘이 비슷한 점은 있다. 하지만 글쓴이 개성과 가치관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이 교술 문학, 즉 고전 수필 종류가 그러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보지 못하는 폭포하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재 소개를 먼저 보도록 하자. 보지 못한 폭포는 김창협이 농암에 거처할 때, 머무를 때 능한 계곡에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며 깨달은 말을 쓴 글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가서 경험을 했고 보러 가는데 보지 못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아까 우리 교술문학의 특징 얘기했죠. 수필의 특징, 경험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교훈, 깨달음이 들어간다. 글쓴이는 폭포를 찾으러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지만 이후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결국 폭포를 찾지 못한다. 이어 아우 동생이 보았다는 폭포의 모습에 실망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진짜 폭포가 있다는 노인의 말을 듣고 아쉬워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과정에서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교과서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필기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자습서니까 가장 기본이잖아. 그래서 비교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의 설명과 자습서의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교과서 설명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비교하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글은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의 형식이야. 근데 보통 뭐 수필이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처음, 중간, 끝. 처음하고 중간에서는 당연히 글쓴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경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글쓴이의 어떤 교훈, 깨달음이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자, 내용 들어볼까? 풍배동의 동쪽은 바로 능암곡이다. 능암곡. 여기 이제 가려고 하는 폭포가 있는 곳이지.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폭포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자, 우리 집이라고 하는 우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글쓴이 자신이 되겠죠?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 아니에요? 글쓴이 자신, 작가 자신이란 말이야.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닥 거기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봤을 때는 별로 특이점이 없었대. 그런데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자기 동생인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주었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기묘하고 너무 막 특이하다. 이상하다. 꼭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겠지.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함께 갔다. 기분 좋게 같이 갔다. 그러니까 동생과 같이 그 폭포 구경을 갔는데 또 한 명의 대유와 조카 인상, 악상이 따랐다. 이름 되게 특이하네. 그러면 지금 나 포함해서 몇 명이야? 5명이 동행을 했다. 아우 자익에게 주민 황 씨가 먼저 얘기를 한 거야. 황 씨가 얘기를 하게 되고 자익은 또한 나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폭포를 구경하기 그 동행하는 사람이 5명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먼저 들은 거는 순서 황 씨가 자익에게 말했고 자익은 나에게 말했고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서 갔다. 자, 그래서 폭포 구경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출발하던 계기는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동생인 자익이 마을 주민 황 씨한테 들었다라는 거야. 몹시 특이한 폭포가 있다. 그래서 자익이 나에게 말했고 나는 조카들 그리고 동생들과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어귀는 이제 어떤 골목의 첫 머리입니다.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사람이 사는 집이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이제 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폭포 가는 길을. 수염과 눈썹이 온통 휘어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는 말을 풀밭에 놓아놓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이제 그만큼 좀 말이 들어가기가 좀 그런 계곡 쪽이니까 그래서 말을 풀밭에 놓고 이제 좁아지는 길을 이제 갔다는 얘기야. 어쨌든 폭포는 일반 평지에 있지 않잖아. 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너럭바위 아주 평평한 큰 돌이 있는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러갔다. 소나무 2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가 크고 성대한 데다가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자, 너럭바위 주변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경을 묘사하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지금 작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작가 뭐 보고 있어? 너럭바위와 그 주변을 보고 있다.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고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가을 무렵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대. 그러면 골짜기 안이 1, 2로 들어와서 봤었던 거는 너럭바위도 봤고요.
그리고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고 또 단풍 숲이 있어서 그 단풍 숲을 보면서 이제 기뻐했다. 그래서 봤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해두자. 이 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산속 깊은 골짜기 안의 경치가 생각보다 너무 멋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며 오솔길은 굉장히 좀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경치가 생각보다 좋은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좋은 곳이라는 것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았다. 멋있었다.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폭포로 들어가는 길을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이 어딘지를 놓치게 되었고 아마도 경치를 보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내 이게 물줄기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저 시내물을 따라가면 폭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 길을 따라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끝내 찾을 수가 없었어.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먹으며 사방은 둘러보았다. 맷뿌리는 삥 둘러서고 맷뿌리는 그 산 봉우리가 이렇게 볼록 뾰족뾰족한 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삥 둘러서 있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자, 산등성이 가장 높은 곳.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설이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위, 높은 바위에 올라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폭포가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야. 자, 동북 쪽은 경계가 더욱 극히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또 즐거웠다. 그래도 어떻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다.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처음에 황씨에게 들은 거야. 누가? 자익이.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하게 되고 폭포를 찾아가게 되죠. 너무 좋았어. 처음에는 경치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지.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을 놓치게 돼서 헤매다가 그윽한 다른 풍경을 보면서 이제 즐기는 장면까지 나왔어. 점점 보고 있는데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예, 해가 졌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났다.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갔다는 거야.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윤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하였다. 올라가기만 하였대요. 자, 폭포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왠지 여기서 더 이상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든 줄 알았다는 거야.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시내에 물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이 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자익이 움직였나 봐. 자기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일행하고 같이 왔으니까 자기가 먼저 폭포를 찾으려고 했나 봐.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말은 자익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자익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자익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자신이 그 시내를 따라갔던 그 폭포, 검은 바위가 드높게 있던 그 폭포가 자익의 입장에서는 누가 말한 폭포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황씨가 말한 폭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고 내가 대유 이제 제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허탈감의 웃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이런 것 방금 자익이 얘기한 그 폭포 보잘것없는 폭포를 보자고 발품 발로 이렇게 품을 띈다 해서 걸어다니는 수고를 왜 했겠냐라고 묻는 거야. 화가 좀 나을 수도 있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더 걸어서 폭포를 보러 가려다가
이제 힘도 들고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때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웃음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마도 아니겠지? 쓴 웃음, 기분이 좋지 않은 웃음이 될 거란 말이야.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의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 사람들을 더욱 싫어할 듯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라는 건 바로 자익이 아까 누구한테 들었어? 폭포에 대해서. 황씨에게 들었잖아. 아마도 이 황씨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중간까지 내용을 보니까 기이한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또한 그 폭포가 별거 없다. 볼품이 없다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장면이 중간 부분까지 나오죠. 황씨에게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자익은 황씨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교훈과 글쓴이 깨달음이 나오겠죠?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본 것을 얘기하자. 자, 누가 본 거야? 내가 본 거 아니야. 내가 본 거 아니고 나의 동생 자익이 아까 시내를 따라가다 먼저 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익이 본 걸 얘기해줬겠지. 별 볼품이 없다고. 자, 여기서 노인은 황씨 아닙니다. 황씨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골짜기, 그러니까 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 골짜기 어근에 왜 인가가 몇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만난 그 노인입니다. 이들이 다시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황씨 아닙니다. 아까 길 안내를 해줬던 노인입니다. 알았죠?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진실을 말한 거야?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아, 진짜 폭포가 있었단다? 무슨 말이야? 자에게 봤다는 것은 그들이 보려고 했던 폭포가 아니었다는 거야.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었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익 아까 시내를 따라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고 다른 폭포를 봤던 거야. 자,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다. 원래 나는요, 일행과 어떻게 했어요? 그 산등성이, 기억나? 앞부분에서 산등성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서 걸어가게 되었잖아. 근데 거기서 자익은, 아이, 왠지 시내길인 것 같아. 혼자 이제 시내길을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별로 볼품없는 폭포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었다고. 가다 보면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폭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폭포를 볼 수 있었던 길인 줄 알았다. 이제 뒤늦게 안 거야.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어떤 기분이 들었대요? 안타까운 뿐이었다. 폭포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던 길이었으면 그냥 한번 열심히 가볼 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제 모양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았음이 기뻤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보려고 했던 폭포가 그렇게 보잘것 없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대. 왜 기뻤을까? 결국엔 거기 가지 못했지만 잠시 그 가는 것을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것, 즉 구경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 내 마음에 이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추억이 되겠어. 그때 가려고 했던 폭포를 못 갔던 것도 추억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보니까 나중에 진짜 한번 거기 구경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운이 있고 기뻤다라는 거야. 여기서의 글쓴이 관점을 볼 수 있죠. 글쓴이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고난이나 뭔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라본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구나. 좀 알 수가 있죠. 뭐 꼭 그런 거에 전체가 국한된 거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실망스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보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라. 유람한 날은 바로 신민년 1691년 8월 20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은 폭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글 쓴 이유가 나와 있어.
자, 갈래는 고전수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같은 의미에 놓고 본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성격은 경험을 했어. 수필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찰적인 성격이에요. 반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첫 번째, 자신이 뭔가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그죠? 그 길로 계속 갔었으면, 밀고 갔었으면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중도에 어떻게 했어? 네, 포기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황 씨는 진실로 말을 했지만, 자기 딴에는, 그리고 그 동생 같은 경우에도 황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또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하지도 못했으면서 상대를 오해한 부분, 사람을 의심한 부분, 이런 것들도 성찰할 수 있다라고 보겠지. 자, 주제는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평이다. 특징은 폭포를 구경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자, 무슨 순서에 따라 썼다라고 하죠? 시간의 순서. 아침, 그러니까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썼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더라. 자, 이렇게 내용까지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뭐 어렵지 않아. 좀 쉬워. 그래도 한 번 더 그림을 통해 정리를 한다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다가 이제 입구 쪽, 골짜기 어귀 입구 쪽에 인가가 몇 채 있고 거기 노인에게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 황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조언 말대로 이 산등성이를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데 뭐 단풍 숲도 있고 그쵸 너럭바위에서 쉴 수도 있고 산 고비고비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웠더라. 자 그런데 더 가서 폭포를 사실 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폭포를 가는 길을 계속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게 시내 쪽으로 빠진 자익에게로부터 폭포가 봤는데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너럭바위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죠. 애초에 우리는 왜 항시에게 속아서 왔을까? 유감스러워하죠.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겉만만 번들한 사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노인에게 그 말을 했더니 노인이 아까 산등성 위로 계속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거기에 폭포가 있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서술자 작가는 안타까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뻐 언젠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갈 수 있는 어떤 여운 어떤 그 마음의 여운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그 고전수필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글쓴이가 어떤 걸 깨달았냐 이거란 말이지. 여기 보면 글쓴이는 자신이 가던 길이 바른 길임에 불구하고 안 갔잖아. 자기를 믿었어야 되죠. 진짜 폭포를 보지 못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을 느꼈죠?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여기까지는 성찰이 되죠. 한편으로는 기이한 폭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람할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기도 했다니까 긍정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자기 성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하여 교술의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술이라는 것은 수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내 경험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성찰과 느낌이 들어간단 말이지. 자,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고전수필이었단 말이에요. 고전수필은 좀 더 교훈적인 게 강조되거든요. 근데 현대수필도 마찬가지야. 교훈적인 내용은 있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경험이 들어가 있고 교훈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잠깐 보면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서 라는 그런 수필이야. 여기서 보니까 글의 종류가 수필이더라. 성격은 체험적이고 교훈적이다. 자, 이 수필의 주제는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징은 대조되는 예를 통해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을 나타내 있고 유추의 방식. 우리 그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었잖아. 유추. 뭐뭐 해도 괜찮아. 있었지.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 유추라고도 얘기했었단 말이야. 목표를 찾아서 가는 우리의 그 젊은 학생들의 삶을 그 이정표를 기차를 타고 이정표, 부산까지 가는 그 이정표의 삶의 비유를 서로 했잖아요. 이걸 일종의 유추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도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중요성을 유추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들어도 됩니다.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뭘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야.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돌이 나무죠.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우리 보통 집 지을 때 막 그림 그려음 이렇게 그리잖아.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기둥볼을 이렇게 뭐 세운다거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그러니까 집 짓는 순서대로 그렸다는 거야.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쵸? 실제 진짜 일하는 사람.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 그러니까 책상 같은 곳이죠.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였고 이렇게 맞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지붕부터 그리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애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걸 탁이라고 합니다. 탁본 들 때 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이 파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탁을 가지러 갈 필요가 어딨어. 당신 발로 신어보면 되는데.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바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그냥 머릿속에 우리가 그냥 늘상 갖고 있는 그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노인은 진짜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탁과 족이 뒷바뀌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머릿속에 머무르는 관념. 반면에 족이라는 건 그거를 실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뭐가 먼저야 되는 거야? 본질이 먼저고 그 다음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박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유추가 되었다라는 거. 유추. 지붕의 노인을 통해서 본질의 중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유추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 탁본하는 그 얘기가요. 자, 요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이 대조되는 예가 분명히 존재하죠. 탁과 족 이렇게. 그리고 나와 그 노인의 이야기가 대조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역시 경험이 또 들어가고요. 깨달음이 들어가. 자,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며 주춧돌부터 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차라리가 아니네요. 차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리게 되고요. 이걸 또 느낀 거는 나도 차칠이처럼 주객이 뒤바뀐 사고 뭐죠? 관념이 먼저 오고 실제적인 본질이 가는 이 뒤바뀐 사고를 하게 되고 이걸 내가 스스로 뭐 하고 싶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을 찾고 있는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했죠. 이 글 둘 모두 교술의 갈래에 해당하고요. 두 작품의 공통점에 보면 글쓴이가 실제로 겪은 일 그리고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식이 복잡하지 않아 자유롭다. 그리고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잠깐 소설을 비교해 본다면은 소설은 어때요? 서술자가 어떤 인물이죠? 작가가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소설은요. 어떤 그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단이 있고요. 전개가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절정이 있고요. 결말이 있습니다. 요 단계 구성대로 이야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소설이 수필에 비해서 형식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수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글쓴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글쓴이 개성과 가치관이 소설에 비해서 수필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네, 수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개성에 대해서 쓰는 거, 교술 갈래에 대해서 하는 거. 네, 여기 마지막 이 부분만 이제 보면 보지 못한 폭포에 드러난 교술 갈래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무슨 설, 무슨 기 이거 다 이제 고전에 해당하는 거긴 해. 그리고 편지, 기행문, 수필 등의 교술 갈래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사실만 기록할 수도 있고 또는 글쓴이 경험이나 감상을 서술하는 문학의 양식이다. 문학입니다. 비문학이 아니야. 설, 기, 편지, 기행문, 수필 모두 문학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 글쓴이 개성이 잘 드러나고 이러한 특성은 고전 수필, 보지 못한 폭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폭포를 감상하러 갑니다.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이게 발단 전개 이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리고 글쓴이 개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 글의 좀 두드러진 특징은 표현이 막 화려하지 않아. 어떻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보지 못한 폭포에 드러난 고전 수필의 구조는 보지 못한 폭포의 원제목은 늠암 심폭기이다. 여기서의 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기록하는 그 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글쓴이는 기이하다는 폭포를 보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잖아. 감상을. 자, 그러면 꼭 그 여행기랑 비슷하네. 여행기. 근데 내가 앞에서 설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예, 여행기랑 비슷하네. 기. 자, 그래서 경험은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고 감상은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 기쁜 여운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도 좀 보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뭐 수필이나 생활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내 경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그때 느낌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삶에 끼친 영향, 성찰을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내용을 조직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서적 표현으로 글쓰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